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5시간 공습을 가한 뒤 양측 간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새벽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란의 행동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확전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재용 권한대행 주재로 4선 이상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총선 이후 당 수습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당선인 전원이 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의정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이 사직 전공의들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내분 조짐을 보였던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단일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중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도 있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조금 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안보리는 이란의 행동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중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당장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iddle East is on the brink. The people of the region are confronting a real danger of a devastating full-scale conflict. Now is the time to defuse and de-escalate. 대한민국과 미국, 영국 등 주요 이사국은 이란의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란의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Iran's reckless actions not only posed a threat to populations in Israel, but also to other UN member states in the region.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s these large-scale attacks, which are not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주요 7개국 G7도 이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4일 G7 정상들은 영상회의를 마친 뒤 이란의 직접적이고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국민에게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며 후속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내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이번 공습을 비롯한 중동 사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이란이 5시간에 걸쳐 이스라엘에 공습을 퍼부었지만 인명피해는 단 1명에 그쳤습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로 공습을 시도했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이들 공격의 99%를 막아낸 건데 이는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아이언돔과 에로 체제로 다층 대공 방어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온 덕분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을 나는 무인 공격기 드론이 레이더에 포착되고 곧이어 격추됩니다. 더 빨리 나는 미사일도 마찬가지. 방공 미사일에 요격돼 섬광과 함께 공중 분해됩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300여 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상당수가 이스라엘 국경도 넘기 전에 요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e intercepted 99% of the threats sent to the state of Israel. This is a very significant strategic achievement. 이란의 공습을 무력화시킨 건 이스라엘의 촘촘한 다층 방공망 덕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11년부터 아이언돔으로 포탄과 단거리 로켓 공격을 방어해왔습니다. 이보다 넓은 영역을 방어하는 것은 다윗의 돌팔매로 중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냅니다. 방공망 최상단은 에로 체제가 방어하는데 고도 50에서 100km 성층권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최근에는 고도 100km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망도 개발 중입니다. 5시간에 걸친 이란의 공습에도 이스라엘 인명피해가 단 1명에 그치자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중동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지자 금융시장도 출렁이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8% 넘게 급락했고 금값과 유가도 치솟았는데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코인 시황 사이트에 공개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1,593달러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습을 강행한 직후 8% 넘게 급락했습니다. 62,000달러 선이 붕괴된 건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거란 호재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전망입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위험 자산 선호도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값은 장중 1온스당 2,4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도 치솟았습니다. 유가가 물가를 자극할 경우 미국의 경제지표 우조로 가뜩이나 줄어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수그러들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피벗의 기대가 지금 많이 뒤로 밀리면서 달러와 강세가 되는 면이 있고 이란의 도발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사고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가자지구 전쟁에 더해 전선이 이란으로까지 확대될지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제부 이정민 기자와 함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구체적으로 공격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일단 공격은 현지 시간 13일 밤 11시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300여 개를 발사하면서 이스라엘을 공습했습니다. 공격에는 드론 약 170기, 탄도미사일이 120여 기, 순항미사일 30여 기가 동원됐고 공습은 5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요르단 등이 합동 요격에 나서면서 이 중 99%가 파괴됐고 일부만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져서 10대 1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은 밝혔습니다. 1979년 이후에 쭉 적대 관계였던 두 나라지만 이란이 이렇게 직접 전면에 나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핵심은 중동에서의 확전 우려인데 국제사회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이 밤사이에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G7은 이란의 직접적이고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후속 조치로 이란 제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부터는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란의 공격과 중동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EU 장관 회의도 잡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확전을 막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가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군사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튀르키예에 이스라엘 공습을 사전 통보했고 이는 곧 미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튀르키예를 통해서 이란의 공격이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습 직후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 후 이란의 보복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확전 가능성을 당장 점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중동 정세 급변으로 경제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금값, 유가 치솟았어요.
네, 맞습니다. 세계 금융시장과 선물시장 등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중동의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고 있는 만큼 국제 유가는 치솟았는데요. 이미 배럴당 $90를 넘어선 유가가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120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값은 장중 1온스당 2,448.8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직후 비트코인 가격도 8%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62,000달러 선이 붕괴된 건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명피해 단 한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방공망의 역할이 컸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공망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 측 인명피해가 단 한 명의 부상에 그친 건 이 다층 방어망 덕분입니다. 이게 바로 다층 방어망인데요. 단거리 미사일과 포탄은 아이온덤이 요격을 해서 막고 또 그보다 높은 상공에 있는 공격은 다윗의 돌팔매가 중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통해서 막아냅니다. 더 나아가서 고도 50에서 100km 상공의 성층권에서는 에로 시스템이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촘촘한 이 대공 방어망은 이란의 공격을 막는 데 하루 1조 8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여서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중동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며 대응 마련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당장 이 차기 지도부 구성부터 급선무인데 윤재혁 대표 권한대행 오늘은 중진들과 내일은 당선인 전체와 머리를 맞대고 수습책을 논의합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이 오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을 만나 당 수습책을 논의합니다. 공석인 당대표 자리부터 채워야 하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채울지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꾸려나갈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가 어떻게 이 당을 수습할 것인가. 당장 전당대회를 놓고도 당내 의견이 갈립니다. 비수도권의 한 의원은 비대위 임기가 종료되는 6월 말 또는 7월 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러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남의 다선 의원은 반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당을 충분히 정비한 뒤 10월쯤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대표로는 쇄신형 인물이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데다 이번 총선 수도권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내일은 22대 총선 당선인 전원이 국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차기 지도부 구성 방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첫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특검법을 다음 달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법을 고리로 야권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다음 달 2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아직 국회 의사 결정권이 없는 조국 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도 특검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 찬성하기도 어렵고 반대하자니 총선 민심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 자중질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는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내부 정비부터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총선 참패 이후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사퇴한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이 깊은 모습인데 패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정 쇄신 관련해서 나온 이 여야의 목소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여당은 너무 정부와 대통령실의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자진 사퇴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열심히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각의 몇 년의 인사들을 보면 그러한 흐름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과연 이번 총선의 민의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느냐. 자, 일단 주말에 이제 발표 예정이 있었지만 이게 미뤄졌습니다. 비서실장의 원희룡 전 장관 또 총리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이런 그 하마평에 오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야당 반응을 살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총리 인선과 관련돼서죠. 그렇겠죠, 인준이 국회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비서실장 등의 경우에는 야당의 반응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발탁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심이 깊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선이 약 한 44명 들어와 있는데 이 초선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는 이제 국정기조 전환의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인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따라서 이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정무장관을 신설할지 또는 그 비서실장 이 밑에 있는 수석실을 변경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인물들을 저희 모시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후에 14일 날 비상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대외 변수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민심의 회초리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지금 뭐 우왕좌왕할 거예요. 해법을 찾기에도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적 쇄신 카드로 어떻게 이제 이번 총선의 어려움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 카드는 마땅치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민들께서는 인적 쇄신, 그러니까 총리나 비서실장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심판한 것이죠. 그러면 그 태도를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야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확정 편향적인 국정 운영이죠. 남들은, 국민들은 힘들어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 객관화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총리나 그 주변에 있는 참모를 어떤 사람을 써야 되냐면 대통령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써야 됩니다. 객관화시킨다는 거는 지근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리고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썼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인적 쇄신을 한다 해도 더 가까운 사람을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또 다른 그런 그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실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이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소영 대변께서 아까 확정 편향적이라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학문적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소영재 대변인께 이런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과연 누가 적당한지 또 민주당에서 추천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정치사에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항상 야당하고 먼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동안 2년 동안 대화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거를 되돌아보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한다면 훨씬 더 지혜롭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보면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야당과의 대화를 뭐 열어놓고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인선 자체는 대놓고 할 이유는 없어요. 물밑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야당의 추천목을 좀 듣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지혜롭게 풀 수 있는데 제 생각에 현재까지 거론되는 하마평을 봐서는 그럴 리는 지금 만무하지 않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차 영수회담 제안했고요. 조국 대표도 공식 회동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야당과의 만남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만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만남의 시기가 이게 다음 국회 원 구성 이후가 될지 또는 그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할지 이런 저희 시기적으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만나가지고 당장 할 얘기가 사실은 지금은 큰 얘기가 없어요. 보여주기 시기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도 이제 처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게 되면 이제 공세만 받게 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경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 구성 이후에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조국 대표와 영수회담은 조국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교섭단체를 구성할지 여부 또는 그 의제에 따라서는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고려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요. 민주당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현 가능성보다는 해법을 제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같은 주장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이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탈당을 해야 된다. 우선 그 탈당 카드가 주요할 것이다. 결국에는 건전한 당정 관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집권 여당, 특히나 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탈당을 함으로써 뭔가 좀 그건 사실적으로 드러나잖아요. 탈당을 하면 당무 개입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드 하나. 그다음 거국 내각은 이제 야당과 협치지요. 그런 부분들도 뭐 이게 갑자기 나서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게 정치권에서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국 내각 자체는 또 돌파가 됐고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좀 더 해법을 제시하자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걸 내놨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이 총선의 민심에 대해서 화답하는 최소한의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좀 내용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개혁신당 이 천하람 당선인이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오히려 저희는 시사하고 있다. 그다지 잘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차라리 그냥 임기를 좀 단축하는 어떤 개헌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 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앞서 이준석 대표가요. 다음 대선 3년 남은 거 확실합니까? 막 이렇게 발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천하람 당선인이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고민이 좀 짧은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임기 단축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해당 재헌 당시에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만은 그 미칠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조국 대표도 임기 단축을 운운했어요. 부칙을 개정해서 임기 단축하자. 현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근데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일단은 글쎄요. 중임 개헌을 위한 본인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언급했다고 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임기 단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의 확정 시기가 3년이 넘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2년은 가능합니다. 따라 2년까지는 확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출마할 사람들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단축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그 당대표 임기 2년이거든요. 그 2년을 지금부터 하게 되면 사실은 대선 때 출마할 때 약간 영향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임기 단축을 하게 되면 대선급 주자들이 당대표 선거에 많이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영향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현재 대통령의 실에 대한 실적이 탄핵입니다. 하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 헌법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으로 분류하지만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 여당으로 점점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정당에서 저는 주장하는 것은 사실 반헌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글쎄요. 뭐 국정을 잘해라라는 채찍이 아니라 임기 단축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지나친 건 아닌가? 저것도 해법 중에 하나죠. 어떤 해법? 그러니까 개헌을 야당이 던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여당, 특히 대통령이 던져서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가라는 얘기인데 천하람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를 돕자고 뭐 저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런 건 만무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탈당보다 개헌 자체가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들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그 중간에 거취를 결정하라 이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게요. 최근에 조선일보의 칼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야당한테 줬을 때는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라의 혼란함을 생각해서라도 거취를 고민한다,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견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2026년 6월 10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죠. 2027년 3월 10한 초 정도가 대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봤자 한 7, 8개월, 길게는 10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개헌을 던지면서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포인트로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이번에 총선에서의 채찍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해법으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쓸 수 있는 카드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선 이상 중진 간담회가 있고요. 내일 당선인 총회에서 당 수습책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이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당 수습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논의를 하려는 모습인데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부를 놓고도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는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거겠죠. 사실 비대위로 가는 예. 것은 이제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당내 상황이 현재 참패 이후에 당정 관계 수립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조기 전당대회를 가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 출마하는 그 출마자들이 대선급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선급들이 차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그 정책 추진 동력을 잃게 한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정당대회로 갈지 아니면 이제 10월 달에 갈지는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의 약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 추진은 사실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당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의 면면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여지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설 중에서 원내대표는 중진이 맞고 당대표는 새로 당선된 분이 맞는 것도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네. 한동훈 위원장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이게 좀 관심이잖아요. 당 중진 중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 같은 청년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중진과 청년 정치인 투탑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봤을 때. 일단은 친윤 그룹들이 마지막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겠죠.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연기하자고 하는 것들은 네. 친윤 그룹에서 일단 용산의 어떤 의중을 살피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 탈당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면 예. 전당대회 연기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말하자면 이 국민의힘 전체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친윤 그룹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락해서 되겠냐라는 차원에서는 연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예.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비윤으로 분리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윤들의 어떤 그 당권의 어떤 장악들이 들어왔을 때는 친윤 그룹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입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지 저는 청년과 중진 투톱 저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현상 정도로 좀 분석이 됩니다.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당대표를 누가 할지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이권관계는 없어요. 이해관계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독배거든요. 이게. 당대표가 2년을 임기를 채울지가 상당히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보면 당 운영의 효율성 또는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다음에 국정을 어떻게 뒷받침할지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지 당내에서 역학관계가 반영된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오히려 추대해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없잖아 있다. 그러면 비대위로 가야죠. 추대면. 그러니까요. 비대로 갈 수도 있는 예.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얘기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죠. 이 총선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완성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다음 달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유력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네. 과반의석을 줬는데 예.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담입니다. 민주당 자체가 이 과반의석을 또 받아서 제대로 하느냐. 이걸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선거, 그 이후에 대선까지 민주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큰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의 첫 출발, 원내 사령 이제 이 지휘부를 잡을 수 있는 분이 누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의원들, 이 당선인들이 돌아와서 또 의원들 내부에서도
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누가 유력하냐, 뭐 좀 섣불리 얘기하긴 그렇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원들 사이에서 좀 신망 있고 성실한 의정 활동을 했던 분으로 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친명계냐 개파색의 짙으냐 둘 중에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개파색은 그런 건 없을 것 별로입니까? 같아요. 그런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총선을 통해서 이 개파색 자체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개파가 아니라 이재명 지도부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 아래서 누가 더 조금 더 지혜롭게 민주당이 여당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느냐,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판단이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윤 원내대표도 있지만 국회의장에 관해서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육선인 추미애 전 장관,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추 전 장관의 언론 인터뷰가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저 의장은 중립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 자체가 일단은 제척 사유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예. 물론 선명하시고 그다음에 경험도 많으셔서 어찌 보면 선수로 보면 국회의장의 적임자죠. 그런데 예. 저런 속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은 국회하고 저 대통령 간의 관계가 파행으로 갈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 이 파행의 의미는 정말 국회가 견제해야 되는 부분은 입법이나 그다음 재의결로 견제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 나머지 뭐 국정감사 이런 걸 통해서 견제하는 것이지 무조건 대통령의 발못을 잡겠다. 중립 의무가 없다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거기에는 다소 그간의 윤 대통령과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과 관계 예. 여기서 나온 개인적 감정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는 스스로 말씀하신 제척 사유다. 불출마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2대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이제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글쎄 관례적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밀고서 갑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네. 법사위를 넘겨줬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했고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를 하더라도 설마 거기에서 계속해서 뭐 법안을 잡고 그다음에 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까? 너무 이 국회 운영을 힘들게 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이번 22대 때 175석이 압도적인 의석을 줬다는 거는 180석 이후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지난 21대 때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우리가 말한 대로 힘자랑을 해서라도 법사위나 국회 운영을 제대로 해봐라 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민심을 받드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양보할 공사는 없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최상병 특검법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예. 뭐 조국 혁신당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야권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월 2일쯤에 최상병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본회의 처리를 좀 생각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 이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일단 그 최상병 이 관련 특검법은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셔야 되나요?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석수로 보면 국회 내에서는 통과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거부권 이후에 그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하냐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 부분은 국회의원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진상규명해야 되겠죠. 최상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에 이르게 된 경위, 그때 지휘관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경북경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후에 이제 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관련돼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이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먼저 촉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수사 촉구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 특검 가야 되겠죠. 근데 선거 과정에서 보시면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촉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촉구나 문제 제기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보완적으로 해야 될 특검법은 왜 이렇게 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당 입장에서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최상병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우에 대해서 당연히 규명해야죠.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노력을 정치권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 공방만 하고 있다. 그런 대상이 특검법 아니냐.
이런 이제 여당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규명을 촉구하는 그 우선 절차 먼저 그거를 하고 진행이 됐을 때 하는 문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법의 속도를 내게 해준 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예.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했죠. 예. 그리고 사퇴를 시켰잖아요. 결국에는 이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이 깊숙이 관련돼 있는데 이해 충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과연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면서 그런 의혹을 가져오면서 이 특검법에 대한 국회 통과, 특검에 예. 대한 필요성을 높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네.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 수사 외압에 대해서 예. 뭐 풀어가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공식 회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썼던 이 꼴잡하다 이런 그 사투리죠. 이 표현에서 이번에는 윤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사용을 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글쎄 지금 굳이 만날 이유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저렇게 사나운 표현 써가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뭐 심지어 탄핵까지 운운하시는 분이 뭐 심각하게 할 얘기가 뭐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책자는 하시고 지금 당선자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본인이 대법원에서 지금 부가 배당됐기 때문에 곧 판결 선고일이 잡힐 겁니다. 몇 달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을 못 하신 바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못 하실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하시고 나서 만약에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하시게 되면 교섭단체 대표로서 원 구성 이후에 만나시는 건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만날 특별한 의제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 말은 조국 대표가 조금 급하다. 좀 결과가 나오게 대법원 결과가 나온 것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대통령께 지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의정활동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정활동 시간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단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당선인 12명, 비례대표 당선인 12명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요. 이후에 봉화마을로 이동을 해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선 이후의 첫 행보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치 특히나 이제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은 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면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조국 대표죠. 대표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뭐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좀 가혹하리만치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조국 혁신당의 행보는 딱 두 축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전 노무현 대통령 이 정신을 가지고 뭔가 영당과 호남을 아우르는 그런 삼지대의 대한정당으로서 한번 자리매김을 하고 싶지 않냐. 저는 그런 또 행보들이 보이고요. 일단은 뭐 조국 혁신당이 지금 여러 가지 의제들을 던지는데 조국 대표 아까 말씀한 대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냐. 그렇게 좀 평가는 됩니다. 윤 대변인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섭단체 얘기가 나오면서 12석이니까 8석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단지 기준을 낮춰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교섭단체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일단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률안과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이고. 교섭단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국회 운영의 협의 기구예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만이 국회 운영할 때 의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정하는 겁니다. 상임위는 간사가 또 그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권도 있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발언 수도 교섭단체 의원 수대로 비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것을 10명으로 낮추게 되면 국회가 파행될 여지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10석으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아마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조국 당이 여러분들을 흡수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하겠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네, 이번에는 이 이야기도 좀 세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막말 논란과 편법 대출 논란이 일었던 김준혁 당선인, 양문석 당선인 논란 탓에 이 논란만 없었으면 야권이 200석까지도 가능했는데 이 논란 탓에 200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200석까지라는 전제 조건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양문석 후보나 당선인이나 김준영 당선인 자체가 그런 리스크를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총선의 악재로는 작용을 했지만 그래서 200석이 안 됐다? 이거는 조금 저는 늘 말했습니다. 이 정치사에서 200석을 어떤 당에 몰아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꼭 200석을 달성 못한 건 당신 탓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물론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막말과 어떤 대출의 어떤 이런 리스크에 있어서는 총선에는 영향을 미쳤다. 그러기에는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준혁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난 12일 성균관을 찾아서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사과를 했지만 언론사에 대해서 지금 고소 고발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사과하는 것과 이것 행동은 좀 다르다라는 지적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과도 또 총선 이후에 했잖아요. 찾아가서 총선 전에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총선 이후에 했다는 것은 요식행위로 보여지고 다음에 이제 김준영 후보는 역사학자로서 진실만 얘기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설화 등 구전 문학을 토대로 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본인의 이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의정 활동하면 조금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총선 이후에도 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의료계는 증원 전면 철회로 입장을 모았고 전공의들은 오늘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의사협회.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전면 철회가 의료계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원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동안 전공의와 교수, 의협 관계자들은 의료계 단일화를 놓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을 착취사슬의 중간 관리자라고 비판하는 등 내부 분열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 2,000명 전면 철회의 뜻을 모았습니다. 화답은 다시 한 번 더 정부, 즉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1,300여 명이 오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타협 조건으로 전공의 복귀를 내세웠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총선 이후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전 현직 의원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갑에 출마해 다시 당선됐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네, 내부 조짐을 보였던 의협 비대위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전공의 단체 대표가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자, 먼저 최근 불화설이 나오는 이 의협 비대위 또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 측이 그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해버렸네요. 그 의사들이 지금 정부 정책, 그 의대 정원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사들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당장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에
그 비대위원장 자리 놓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전공의 의대생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과 각자 입장이 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의사들 내부의 그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도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결국은 의대 정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목소리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공의 단체 대표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또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러자 이제 또 교수 등 뭐 의사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박 위원장이 이제 의협 비대위 회의에 또 참석을 해서 해명을 또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봉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에 접어든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박단 위원장이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련병원 교수들이 일단 전공의들 지원해주고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응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착취 사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쓴 글은 아니고 한 일간지에 올라왔던 글을 이제 인용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당연하지만 상당한 반발이 내부에서 불거졌습니다. 노한규 전 의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의사들이 불쾌해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강훈재 원광대 의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제기관 아니라 본인들과 뭐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등으로 봤다면 우리도 더 이상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또 직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태가 좀 커지자 박단 위원장이 이제 총선 이후에 비대위 회의에 처음 참석을 해서 본인의 의도가 좀 잘못 전달됐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저희가 리포트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전공의들이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죠,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이제 고소하는 입장을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제 곧 이제 중대본 발표도 할 텐데 거기서 뭐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전공의가 한두 명도 아니고 1,325명이 박 차관을 고소하겠다. 그 고소의 사유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고소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직권남용 고소가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얼마 전에 그 행정법원 집행정지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박 차관이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의 방침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좀 후퇴할 것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요.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걸 위해서 의사도 존재하고 정부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의사들이 조금 제발 좀 현명한 답을 이제는 도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정 갈등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하며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단군 일의 최대 횡령액이다라고 해서 수사 당시에 또 굉장한 화제가 됐었고요.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1월부터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본인의 주식 계좌로 2,215억 원을 무려 빼돌렸습니다. 여기에는 가족들까지 동원이 됐는데요. 일단 이 재무팀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35년,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917억 원을 판결한 원심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최근 확정이 됐고요. 아내, 처제 다 동원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금괴 매입을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이걸 찾아온다거나 돈을 이체한다거나 하는 부분에도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 그리고 본인의 처제 징역 2년, 본인의 동생은 1년 6월을 선고를 받았고 본인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수사선상에 올랐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전 이 재무팀장에게 1,151억 원의 추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줄었어요. 917억? 이렇게 2심에서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형법 규정을 보면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그 전부나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몰수할 수 있다, 몰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할 때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있고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항소심에서 이걸 일부를 깎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다음 왜 그러냐면 항소심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피해자 회사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회복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회복받을 구체적 권리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좀 깎아줘도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오스템이 그 이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8월에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인 권리가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징금을 일부 깎아줘도 된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결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도 똑같이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외국인 가족들이 바다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서 더위를 식히는 장면들이 포착됐는데요. 시원한 사진들 함께 보시죠. 아빠가 아이를 물에 던지는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대전의 분수거리를 찾은 가족들은 물줄기 앞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분수대로 뛰어들었고요. 여의도에서 물놀이를 마친 아이는 바닥에 누워서 일광욕을 즐겼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요. 어제 바깥에는 종일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다고요. 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시민들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한강 시민공원 주차장이 나들이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는 여름철같이 물놀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진달래가 만개한 강화도 고려산 정상에도 하루 종일 등산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네, 초여름 날씨에도 일교차는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데 외출하실 때 가벼운 외투 꼭 챙기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이른 고온 현상과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현재는 호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오늘 밤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인천과 경기 북서부, 전남과 경남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과 대구 20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오르며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습도가 높아져 집안 곳곳이 눅눅해지는데요. 이럴 땐 굵은 소금을 사용해서 습기를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굵은 소금은 제습 효과가 있어 집안 곳곳에 놔두면 물기를 빨아들이는데요. 저도 이렇게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컵 밑에 구멍을 뚫고 받침대를 놔두어 물기가 빠지도록 해주면 됩니다. 오늘 하루 뽀송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